대한민국 서울, 일본인 여성과 일본인 남성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갑자기 한 노인이 고통스러워하며 쓰러집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그 노인을 무시하는데요. 일본인들은 왜 노인을 무시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일본인 하루카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카입니다. 저는 성공적인 커리어, 좋은 집, 사랑하는 가족 등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전에는 좀 폐쇄적이었죠. 그리고 제가 눈을 뜨기까지 지구 반 바퀴를 도는 여행이 필요했어요.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건축가입니다. 저는 항상 작업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중시해왔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만든 세련된 최첨단 디자인이 저의 관심사죠. 제가 만든 현대식 건물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이 분야의 선구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저는 예전에는 일본의 우월성에 대해 은근히 오만했습니다. 우리의 문화와 혁신이 한국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고 생각했죠. 초고속 열차, 첨단 화장실, 로봇 레스토랑이 있잖아요. 분명 우리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아들 타쿠미는 저희 구시대적인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한국 대중음악과 드라마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심지어 좋아하는 보이밴드인 방탄소년단의 한국어 가사를 배우기 시작했죠. 이 때문에 저는 끝없이 좌절했습니다. 우리 문화가 훨씬 더 우월한데 왜 아들은 다른 나라 문화에 집착하는 걸까? 타쿠미와 저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대화는 조용하고 어색해졌죠. 어렸을 때처럼 아들과 교감하는 것이 그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집이 세서 아들의 한국 예능에 대한 관심에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타쿠미가 서울에 같이 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내가 그런 후진국을 방문하고 싶을까? 하지만 타쿠미의 희망에 찬 눈빛을 보고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도쿄에서 서울까지 12시간 동안의 비행은 불안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타쿠미가 한국에 대한 사랑이 환상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되면 어쩌나. 실제 한국은 더럽고 실망스러운 곳이었다면?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런 결과가 나오길 바라기도 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공항은 정말 멋졌습니다.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죠. 저는 타쿠미를 시내 중심가에 있는 호텔까지 차를 태워다 주었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쓰레기 더미나 가난한 거지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서울은 도쿄와 마찬가지로 고층 빌딩과 교통체증이 존재하며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호텔 로비는 대리석 바닥과 현대 미술, 탁 트인 도시 전망으로 마치 잡지에서나 나올 법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호화스러움에는 분명 많은 비용이 들었을 텐데 한국이 가난할 거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과는 달랐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일본 못지않게 부유하고 선진국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타쿠미에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시내를 구경하러 나섰습니다. 멋진 호텔에 짐을 풀고 타쿠미와 저는 서울을 탐험하기 위해 출발했죠. 이 낯선 땅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타쿠미가 꼭 가봐야 할 유적지라고 주장한 경복궁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궁궐의 위풍당당한 대문과 지붕에 다다랐을 때 저는 바닥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제가 기대했던 허름한 유적이 아니었거든요. 건축물과 경내가 인상적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방문객들로 북적거렸습니다. 타쿠미는 수백 년 전 왕들이 연회를 열었던 석조 백명루각과 화려한 근정전을 열심히 가리켰습니다. 역사와 웅장함에 흠뻑 취한 그의 눈빛은 설렘으로 빛나고 있었죠. 저는 최대한 무표정하게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궁궐의 웅장함은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수백 채의 한국 전통 가옥인 한옥이 모여있는 북촌 한옥마을의 좁은 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한국 건축이 허술하고 세련되지 않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기와지붕과 나무 기둥, 고즈넉한 마당으로 이루어진 한옥은 절제된 우아함을 지니고 있었어요. 언덕진 자갈길을 따라 구불구불한 길을 걷다 보니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죠. 저녁이 되자 타쿠미는 현대 건축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했으버요. 한국의 광장이 얼마나 흥미로울까요? 하지만 밤하늘을 배경으로 선명하게 빛나는 매끈한 금속성, 건물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하디드의 이 작품은 곡선 기둥, 비대칭 각도, 유려한 콘크리트 형태 등 건축의 예술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건축가의 저는 가슴이 영감으로 부풀어 올랐죠. 저는 나중에 일기에 스케치하기 위해 초현대적인 디테일을 하나하나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타쿠미는 제가 건물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며 의도적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후진적이지 않죠, 엄마?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어깨를 으쓱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근처 재래시장에서는 시끄러운 행상인과 의심스러운 위생 상태에 압도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결하거나 불쾌하지 않고 이국적이고 활기찬 광경, 소리, 냄새가 어우러진 활기찬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음악가들이 인도에서 북을 치고 노점상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과 매콤한 떡을 팔았습니다.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야외 시장을 비위생적이라고 무시했던 제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곳에는 중독성 있는 감각적 리듬이 있었어요. 서울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모습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죠. 몇 마일을 걷다 보니 발이 아파서 작은 포장마차가 있는 곳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매혹적인 냄새를 맡자마자 공복이 금세 으르렁거렸어요. 타쿠미는 매콤달콤한 빨간 소스에 떡을 넣은 떡볶이를 주문했습니다. 타쿠미는 흥분한 표정으로 저에게 먹어보라고 재촉했죠. 생소하지만 쫄깃쫄깃한 떡에 매콤달콤한 양념을 입힌 떡볶이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한국 길거리 음식은 낯설거나 무섭지 않았고 제 입맛을 위한 파티였습니다. 타쿠미를 위해 냉정하게 행동했지만 사실 메뉴판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먹어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지친 채로 호텔로 돌아왔지만 영감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한국에 대한 반감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멋진 건축물, 활기찬 시장, 맛있는 음식들을 보았으니까요. 내일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잠이 들면서 서울은 실현이라기보다는 모험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번 여행 전에 한국을 무시했던 것이 잘못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경험에 마음을 열기만 한다면 분명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움과 기쁨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래된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죠. 제게는 여전히 벽이 있었습니다. 저희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눈을 뜬 첫날, 저는 제 오해를 깨는 이 매혹적인 도시를 더 탐험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생선, 밥, 된장국으로 아침을 먹으며 타쿠미는 서울의 유명한 시장 몇 곳을 방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압도적인 사람들과 이상한 냄새, 식욕을 돋우는 음식 진열에 대비해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대문 시장은 정돈된 통로, 입맛을 돋우는 향신료, 정중하게 자신의 상품을 외치는 상인들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는 찐만두를 먹으며 요리사들이 능숙하게 반죽을 늘려 완벽한 면을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도시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기괴한 물건들이 쌓여있는 복잡한 골목길을 예상했지만 그 대신 맛있는 한국 음식으로 가득한 북적이는 동네를 발견했습니다. 타쿠미와 저는 많은 현지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석쇠에서 각 구워낸 바삭한 빈대떡 부침개를 맛보고 소고기 육수에 칼국수를 넣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한 그릇을 꿀꺽 삼켰습니다. 한국 음식은 이상하고 맛이 없을 거라는 선입견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시장 음식은 맛뿐만 아니라 엄청난 기술과 노동력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직접 맛보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무식하게 한식을 열등한 음식으로 치부했는지 깨닫고 겸손해졌어요. 끓어온 포장마차 미로 속에서 타쿠미와 저는 잠시 헤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시장에 혼자 있다는 사실에 긴장했지만 곧 주변의 에너지에 휩쓸린 저를 발견했습니다. 친절한 할머니 한 분이 맛있는 김밥을 맛보라고 권하셨습니다.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의 열정은 저를 매료시켰죠. 나중에 한 젊은 한국인 커플이 소스를 바른 이상한 꼬불꼬불한 도넛에 호기심을 보이며 한번 먹어보라고 손짓했습니다. 달콤하고 쫄깃한 도넛은 저절로 미소를 짓게 했습니다. 이 소음구리치는 시장 경험에서 음식은 저와 서울의 사람들과 정신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어요. 점심 식사 후 타쿠미는 전통 찻집으로 유명한 인사동을 추천했습니다. 찌익한 공간에 쓴맛이 나는 약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풍스러운 카페가 매력적이었어요. 향긋한 인삼차를 마시며 꽃 모양의 페이스트리를 먹었습니다. 잠시나마 현대 서울의 모습이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라이트는 한국식 다도를 맛보는 것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몸짓과 마음챙김에 집중하는 고요한 의식은 제가 경험한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티 마스터는 손님에 대한 진심 어린 환대를 표현하는 최고의 환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 여행 전에 마음을 닫고 살았던 제 자신을 반성하면서 그녀의 말이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수제한지와 섬세한 청자를 파는 가게들을 돌아다녔습니다. 한국의 장인 정신은 분명히 번성하고 있었지만 이전에는 한국의 문화적 생산물을 하찮게 여겼던 제가 무심코 지나쳤던 것이었습니다. 서해붓, 비단 두루마리, 화려한 부채 등 한국의 창조적 영혼을 촉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오랜 시간의 탐험으로 배가 고팠던 우리는 한국식 바비큐를 전문으로 하는 작은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인들이 테이블에서 바로 음식을 조리하는 동안 훈제 고기 굽는 냄새가 비좁은 실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겁이 났지만 타쿠미가 친절하게 과정을 안내해 주었고 곧 우리는 함께 양념한 소고기를 얇게 구워 먹으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마지막 어색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노점에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저는 타쿠미에게 그의 눈으로 서울을 보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이야기했습니다. 내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놀랍네. 저는 타쿠미에게 말했어요. 진짜 한국을 더 많이 발견하고 싶어졌어. 라고요. 아들의 얼굴에 번진 미소가 저를 기쁨으로 가득 채웠죠. 한국은 다양한 맛과 숙련된 장인 정신, 친절한 사람들로 제 방어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굳건한 자존심을 내려놓으려면 시간이 걸리고 계속 마음을 열어야 했죠. 하지만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낯선 느낌, 즉 서울에서의 하루가 설레는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며칠 동안 서울에 대한 회의감이 사라지고 이 역동적인 도시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이 커지고 있었어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타쿠미는 서울의 랜드마크로 유명한 남산,
꼭대기에 위치한 남산타워를 방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정상에서 바라보는 탁 트인 전경이 도시의 진정한 정취를 담아낸다고 말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죠. 케이블카를 타고 우뚝 솟은 정상에 올라서자 아래 펼쳐진 서울의 규모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끝없이 늘어선 아파트와 고층 빌딩이 눈에 보이는 한도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무식한 제가 상상했던 고즈넉한 마을이 아닌 현대의 대도시가 분명했습니다. 타워 전망대에서 바닥부터 천장까지의 통유리창을 바라보며 고대와 현대가 어우러진 서울만의 독특한 조화에 감탄했습니다. 오래된 궁궐과 사찰이 미래지향적인 건축물 사이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역사의 숨결을 간직한 채 혁신과 도약을 거듭하고 있었어요. 다시 지상으로 돌아온 타쿠미는 고가도로를 강변, 오아시스로 탈바꿈시킨 도시 재생 프로젝트인 청계천 길을 산책할 것을 제안했어요. 가로수 길을 따라 손을 맞잡고 걷는 순간 평화로움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발밑에는 물이 잔잔하게 졸졸 흐르고 물결치는 수면 위에는 얼룩덜룩한 햇살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푸른 잎을 가진 나무들이 우거진 길에는 벤치와 화단이 늘어서 있어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이 공공공간은 일본에서 본 것과는 달리 한국의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돋보였죠. 돌다리 밑에 자리한 아늑한 메밀국수 가게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북촌 한옥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돌아다녔습니다. 세련된 서울 시민들은 세련된 모자와 커다란 선글라스 아래에서 젊음의 자신감을 발산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죠. 세련된 카페와 부티크가 거리를 따라 늘어서 있었고 전통 한옥의 외관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분명 디지털 시대의 세련된 세계 수도였고 낙후되어 있을 거라는 제 생각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었죠. 해가 질 무렵 타쿠미는 젊은 디자이너들이 트렌디한 패션과 액세서리를 파는 동대문 시장의 활기찬 노점을 둘러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마치 메타버스를 처음 접한 할머니처럼 미래지향적인 의상을 보며 숨을 헐떡이며 구경하는 저를 보며 킥킥 웃었죠. 하지만 서울의 창의적인 정신은 저에게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음식부터 패션까지 이 도시는 혁신으로 가득했어요. 몇 마일을 걷느라 지친 저희는 간얼음 위에 달콤한 팥을 얹은 디저트 팥빙수를 먹으며 작은 광장에서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함께 웃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친목을 다지고 셀카를 찍는 서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도 도쿄의 도시인들과 마찬가지로 활기차고 국제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한국인을 왠지 모르게 이질적이고 열등한 존재로 여겼던 제가 얼마나 무지했던 걸까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방에서 서울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과 수많은 가능성과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의 냉소와 현재의 경외감 사이의 이분법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제가 이 도시를 크게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 그런 편견을 버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서울의 진정한 본질, 회복력, 혁신, 따뜻한 인간애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번 여행은 제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뿐 아니라 그 안에서 세계와 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켰습니다. 서울이 제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제 관점이 빠르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았던 제 마음을 진정으로 변화시킨 것은 경치뿐 아니라 서울의 친절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타쿠미와 저는 붐비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한 한국인 노인이 괴로워하는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서툰 영어로 병원에 갈 수 있는 버스를 찾는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정중히 거절하고 싶었지만 타쿠미의 얼굴은 공감을 표하며 부드러워졌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한국말로 안심시키며 버스가 도착하자 조심스럽게 신사분을 올바른 버스로 안내했어요. 타쿠미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남성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담긴 깊은 감사함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의 연민이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죠. 경복궁을 둘러본 후 출출해진 우리는 작은 식당에 들러 점심을 먹었습니다. 저희 땀에 흠뻑 젖은 얼굴과 축, 처진 기력을 눈여겨본 친절한 여주인은 시원한 보리차와 반찬을 듬뿍 들고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환영받고 회복되기를 바란다며 계산을 거절했어요. 그녀의 사려 깊은 마음은 진정한 환대의 정신으로 빛났습니다. 그날 저녁 엔서울타워에서 스카이라인을 감상하던 중 우연히 우리가 일본어로 대화하는 것을 엿들은 한국 대학생을 만났어요. 그녀는 언젠가 도쿄로 유학을 가는 것이 꿈이라고 열심히 이야기했습니다. 양국의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녀의 진심 어린 열망에서 희망이 느껴졌어요. 꿈을 좇는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소녀에게 갑자기 애정이 생겨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그날 오후 호텔 근처 공원에서 조각품을 감상하던 중 마주친 장면이었어요. 한 무리의 아줌마들, 즉 중년의 한국 여성들이 그들의 화려한 한복을 몰래 찍으려는 저를 발견하고 웃으며 다가왔죠. 저희를 부르며 아줌마들은 제 카메라를 향해 하늘거리는 한복을 자랑스럽게 휘날리며 뽐냈고 따뜻한 미소와 장난기 어린 포즈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그들과 함께하니 친한 아줌마들의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옛 노래와 손짓으로 소통하며 인간관계가 주는 공통의 기쁨을 발견하는 동안 이질감이 사라졌어요. 아줌마들은 환희에 찬 눈빛으로 타쿠미의 뺨을 꼬집고 제 팔을 감싸며 작별 포옹을 했습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제 마음은 가벼워졌어요.
우리와 그들 사이에 벽을 세우려 했던 준비가 그토록 많은 잠재적 친밀감을 제한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스러운 영혼들은 저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타쿠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세상이 더 작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엄마.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나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 시야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방어벽을 낮추자 서울의 역동적인 기운이 제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진정한 연민과 회복 탄력성을 발산했어요. 한국은 덜 세련되거나 친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나의 생각은 부끄러울 정도로 현실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인류는 언어, 문화, 국적 등 모든 구분을 초월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겸손은 천천히 찾아왔지만 저는 새롭게 발견한 개방성을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마음은 나날이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워지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보낸 2주 동안의 시간은 맛과 색채, 그리고 인연의 연속이었습니다. 출국 날짜가 다가오면서 저는 이 여행이 저를 얼마나 극적으로 변화시켰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을 바라보던 가벼운 경멸과 오만한 가정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한국 도시와 사람들, 역동적인 문화에 대한 깊은 경외심과 애정이 피어났죠. 마지막 날 아침 창덕궁 정원을 거닐며 저는 감사의 물결에 휩싸였어요. 하늘과 나뭇가지에 비친 고요한 연못, 수백 년의 발걸음에 풍화된 돌, 저 멀리 웅장하게 솟아오른 성곽 등 고요한 공간의 평온함을 만끽하기 위해 잠시 걸음을 멈췄죠. 서울은 고대와 현대, 전통과 국제적 감각이 어우러진 모습으로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저를 변화시킨 것은 서울 사람들의 따뜻함이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저의 무지를 풀어주었어요. 이 도시는 제게 눈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제 관점이 새로워지고 제 세계관에 스며든 미처 깨닫지 못했던 오판과 편견이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늘 관찰력이 뛰어난 타쿠미는 제 사색에 잠긴 기분을 알아차리고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해요? 그가 물었다. 나는 요동치는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냥 너무 감사해서. 제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여행으로 난 놀라운 선물을 받았어. 이제 내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아. 타쿠미는 미소를 지으며 성숙한 공감을 표정으로 보냈어요. 서울은 마음만 먹으면 그런 영향을 주는 곳이에요. 그가 말했다. 기회를 줘서 고마워요. 아들을 궁궐 정원으로 끌어당겨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제 안에 심어진 개방성의 씨앗을 계속 키워나가겠다고, 즉 내 가정의 의문을 제기하고 성장의 여지를 남겨두고 어디를 가든 다리를 놓겠다고 조용히 약속했어요. 결국 가장 위대한 여정은 내면에서 펼쳐집니다. 도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재회할 수 있다는 설렘과 서울을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이 뒤섞인 씁쓸함이 묻어나는 수화물표를 들고 인천공항 게이트 앞에 어느새 우리는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매끈한 공원 곳곳을 둘러보며 이번 여행의 먹먹함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긴 동면에서 깨어난 것처럼 감각은 더 예민해지고 시야는 더 넓어지고 마음은 더 부드러워지는 기분이었어요.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타쿠미는 저에게 아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긴 그렇게 거꾸로 된 곳이 아니군요.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그를 끌어당겨 한 번 더 포옹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 서울은 정말 특별해. 그리고 내 눈을 뜨게 해준 너도 특별하단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나는 마지막으로 서울의 광활한 광경을 내려다보았다. 이 도시는 제 세상을 빠르게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시장의 구수한 냄새, 한복 소매의 우아한 곡선, 낯선 사람들의 친절함 등 제 마음의 한 조각이 이곳에 남아있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서울은 제 안에 편견에 얽매이지 않는 호기심에 불을 지폈어요. 이 여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한국에 다녀온 친구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너 진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진짜 설마 그거를 먹은 건 아니지? 너 얼굴이 달라진 것 같은데 설마? 친구들이 한국에 갔다 온 여성에게 많은 질문을 쏟아내자 그 여성은 그 자리를 뜨고 맙니다. 한국에서 그 여성은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캐나다인 샬롯 씨의 사연입니다.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싣자마자 뱃속에서 무언가 뭉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긴 여정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 아니라 그 여정이 저를 어디로 데려다 줄지, 즉 한국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시아에서 경험한 것은 일본뿐이었는데 그곳에서 외국인으로서 끔찍한 차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식당에서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장이 거부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한국인은 무례하고 퇴행적이라는 고정관념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개고기를 먹는다는 것과 성형수술에 집착하는 이미지가 제 인식을 지배했습니다. 소문만으로 국가 전체를 비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일본에서 받은 개인적인 상처가 객관성을 흐리게 했습니다. 제 남편 조던은 제 긴장감을 감지했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문화는 당신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의 낙관주의를 공유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속도를 내자 저는 딸 미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5살인 미아의 어린 호기심에는 과거의 상처가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빨리 한국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녀가 외쳤습니다. 저는 그녀의 천진난만한 열정에 감탄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피곤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장거리 비행을 하는 동안 여행 가이드를 훑어보면서 사기를 조심하라. 친절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이 흔하다 등의 경고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공항 자체는 매끈하고 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때 저는 적대감을 느끼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여권에 도장을 찍으며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고 이야기해주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 눈을 깜빡였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거와는 달랐기 때문이죠. 밖으로 나오자 1월에 매서운 추위가 밀려왔습니다. 번잡한 초연대식 거리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알파벳으로 된 네온사인이 우뚝 솟은 고층 빌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낯설고 위협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사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한국에 처음 오셨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화가 어디로 튈지 몰라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처음이라면 정말 마음에 드실 거예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니까요.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두려움과 상반되는 그의 긍정에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초고속 열차가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번화한 수도로 차를 몰고 들어갔습니다. 서울은 젊은 에너지가 넘쳤고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한 거리에는 아늑한 카페와 반짝이는 쇼핑가가 즐비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지저분하고 범죄가 만연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리셉션 직원이 한국산 마스크와 간식이 담긴 웰컴 패키지를 건네주었습니다. 머무는 동안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그녀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벌써부터 그 환대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번쩍이는 네온사인과 향긋한 향기가 가득한 활기찬 거리를 거닐었습니다. 술집과 나이트클럽에서 평온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군중 중에는 무지개 가족, 히잡을 쓴 여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는데 모두 편안하고 수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 선입견이 깨졌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조던에게 놀라움을 고백했습니다. 정말 진보적이고 첨단 기술이며 친절하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라요. 조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런 낡은 고정관념은 버려야 할 때가 된 것 같네요. 저는 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과거의 아픔이 국가 전체에 대한 나의 인식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백지 상태에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 마땅했습니다. 눈부신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뱃속의 매듭이 마침내 풀렸습니다. 내 안에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저는 열린 눈과 열린 마음, 그리고 편견에 도전할 수 있는 열린 자세로 몰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제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는 강력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호텔방 창문으로 첫 아침 햇살이 들어와 서울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눈을 깜빡이며 앞으로의 하루를 기대하는 마음이 어렴풋이 느껴졌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으며 미아는 우리 여행 일정에 대해 신나게 수다를 떨었습니다. 오늘 궁전 구경하는 거 맞죠? 멋지고 화려한 근위병들을 빨리 보고 싶어요. 미아의 열정이 제 안에 무언가를 자극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껏 표면적으로만 접했던 이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었습니다. 미아가 웃으며 장난스럽게 춤을 추며 보도를 가로질러 나갔습니다. 근처에서 한 노인이 활짝 웃으며 미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이 차이와 언어 장벽을 고려했을 때 그의 따뜻함에 놀랐습니다. 우리는 경복궁으로 향했고 경복궁은 뒤편으로 보이는 눈, 덮인 산봉우리를 배경으로 당당하고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경내에 들어서자 미아는 한국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근엄한 도포를 입은 수문장들을 보며 눈을 빛냈습니다. 저는 관광객들이 수문장과 함께 셀카를 찍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엄숙한 침묵에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근엄한 군인 이미지와는 달리 친근한 모습에 반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건축물들과 어두운 목재, 기둥, 경사진 기와지붕이 겨울의 고요함과 어우러져 극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한 안뜰에서는 한 여인이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느리고 최면에 걸린 듯한 부채춤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미아는 완전히 넋을 잃은 채 부채춤을 따라 춤을 췄습니다. 이 고요한 유산에 둘러싸여 한국의 풍부한 영혼이 내 안에 무언가를 자극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서울의 번화가로 유명한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철저한 치안과 낮은 범죄율로 유명한 명동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평온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고가의 핸드백과 휴대폰이 사람들로 가득 찬 카페 밖에 방치된 채 주인이 음료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이런 무심함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거리는 활기차고 젊었습니다. 물 없는 샴푸, 저자극성 화장품, 등 긁는 기계 등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틈새 제품을 광고하는 상점들이 즐비했습니다. 귀여운 동물 카페가 골목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영어를 재미있게 조합한 간판들이 눈에 띄었는데 아침 식사 전문점인 이삭 토스트와 스킨케어 전문점인 더 페이스샵이 눈에 띄었습니다. 기발하기도 했지만 가격이 정말 저렴했어요. 번화한 거리에서 한 할머니가 수공예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미아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머리핀을 감상했습니다. 그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미아에게 공짜로 하나 주고 싶다는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판매 사기를 당할까봐 긴장했지만 그 여성의 친절은 진심이었어요.
미아는 작지만 감동적인 문화 체험에 매료되어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현지 바비큐 전문점에서 갈비를 먹었습니다. 지글지글 구워지는 고기와 다양한 반찬이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각을 자극하는 매운맛을 기대하며 조심스럽게 김치를 먹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양념이 아삭아삭한 배추의 신선함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섬세한 맛이었습니다. 막걸리를 마시며 건배를 하자 공동체적인 따뜻함이 밀려왔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제 선입견이 무너지고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적대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친절하고 겸손하며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아방가르드를 수용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버려야 할 때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오해로 환원할 수 없는 너무도 다양한 면모를 지닌 나라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부산행 기차를 타기 위해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번쩍이는 교통의 중심지에 들어서자 저는 그 효율성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디지털 전광판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최신 정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키오스크는 빠르게 표를 발권했습니다. 이렇게 원활하게 작동하는 대형 터미널은 처음이었습니다. 서비스 데스크에서 저는 직원에게 필요한 티켓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혼란이 가중되자 직원은 친절하게도 작은 전자기기를 들어 보이며 말을 걸었습니다. 번역 장치입니다. 그녀는 미안한 미소를 지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제게 건네주었고 저는 망설임 없이 부산행 티켓 3장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기기가 윙윙거리며 한국어로 그 말을 다시 들려주었습니다. 아, 부산.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빠른 키 입력으로 티켓을 인쇄했습니다. 저는 이 미래형 인터랙션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고속열차 안에서 우리는 넓은 좌석에 편안히 앉아 시속 300km로 쏜살같이 지나가는 눈 덮인 시골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꽤 멋지지 않아요? 조던이 자랑스럽게 말했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인프라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여행은 순식간에 지나갔고 우리는 곧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해안가에 위치한 이 도시는 서울과는 다른 여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숙소로 향하는 동안 바닷바람과 갈매기들의 울음소리를 만끽했습니다. 여장을 풀고 산비탈을 뒤덮은 캔디색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감천문화마을로 향했습니다. 지역 예술가들이 이 지역을 살아있는 설치미술로 탈바꿈시켰고 곳곳에 기발한 조형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활기찬 골목을 돌아다니던 미아는 거품을 불고 있는 물고기의 그림에 매료되었습니다. 한 노인 화가가 미아에게 붓을 건네주며 직접 거품을 만들어보라고 안내했습니다. 미아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 체험에 환하게 웃으며 즐거워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기암 절벽에 웅장하게 자리 잡은 고대 바닷가 사찰인 해동 용궁사를 방문했습니다. 회색 승복을 입은 스님들이 경례를 돌며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작은 절을 올렸습니다. 공기에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고 풍화작용을 거친 나무로 된 사원에서 지혜가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사원 뒤뜰에는 고양이 무리가 약해진 겨울 햇살을 받으며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미아는 몸을 웅크리고 한 마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습니다. 스님들이 고양이들도 잘 돌봐줄까요? 저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불교의 경외심을 보여주는 작은 표현에 감동을 받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에는 겨울 추위를 무릅쓰고 자갈치 어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시끌벅적한 시장은 오징어, 고등어, 조개 등 해산물과 농담으로 시끌벅적했고 상인들은 가격을 흥정했습니다. 한 쾌활한 아줌마는 문어 샘포를 우리 손에 쥐어주며 고무 같은 식감을 맛본 우리들의 반응에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활기찬 동료애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고소한 냄새가 저는 아늑한 포장마차를 지나쳤습니다. 한 노점에서는 흑설탕을 녹여 만든 호떡을 팔고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어 우리는 각자 한 개씩 사서 납작한 반죽에 손을 덮였습니다. 달콤한 맛에 미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치 한국 그 자체 같아요. 그녀가 감탄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조던과 미아는 긴 하루를 보낸 후 금세 피곤해 지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밤새도록 일기를 쓰며 생각을 쏟아냈습니다. 이곳에서 매일매일 더 풍요롭고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제 눈을 가렸지만 한국 자체가 제 눈을 뜨게 했습니다. 한국의 햇살과 바닷바람, 낯선 사람들의 친절 속에서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조던과 미아에게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음식이요. 미아는 밥과 김치를 한 입 가득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맛있고 새롭죠. 조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독창성이요. 사방이 온돌 바닥인 것도 그렇고요. 정말 대단해요. 저는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커뮤니티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배려였습니다. 사소한 친절은 물론 낮은 범죄율과 같은 의미 있는 방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사회 구조는 고향에 비해 촘촘하게 짜여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차밭이 있는 보성을 둘러보며 하루를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버스가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달리는 동안 저는 서리에 덮인 채 도로변에 가지런히 늘어선 차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인 대한다원의 경례를 거닐며 신선한 차시페 향기를 마셨습니다. 한쪽 구석에서는 아줌마들이 손으로 차시프를 따며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아와 저도 몇 그루의 차짚을 따면서 갓 자란 새순만 조심스럽게 꼬집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줌마 선생님들이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보성 녹차 박물관을 방문했는데 지역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다채로운 전시물이 있었습니다. 한 공간에서는 증강현실로 차 생산 과정을 눈앞에서 재현하는 등 기술이 완벽하게 접목되어 있었습니다. 차를 좋아하는 저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엿볼 수 있다는 사실에 매료되었습니다. 역시 한국은 IT 강국이라는 걸 여기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 트레일의 마지막은 녹차 조격탕이었습니다. 천연 추출물이 함유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물에 아픈 발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미아는 우리 피부가 초록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킥킥 웃었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며 몇 주간의 긴장이 근육과 마음에서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우리는 폭풍우에 휩싸여 눈 조각이 미친 듯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운전기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작은 휴게소에 차를 세웠습니다. 계속 가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외딴 곳에 발이 묶였다는 생각에 긴장이 되고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여행객들을 위해 재빨리 수면 매트와 남은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방인인 저희의 안위를 걱정하는 그들의 관대함과 배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갑자기 제설차가 오고 염화칼슘을 뿌리더니 눈이 금방 녹기 시작했고 저희는 다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캐나다였다면 이렇게 갈 수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버스에 올랐지만 우리 사이에는 새로운 동료애가 생겼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아주더니 제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봤지? 여기선 두려워할 게 없어. 호텔로 돌아와 눈 덮인 옥상을 바라보며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차밭 방문을 통해 온화하고 정이 넘치며 공동체를 지향하는 한국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보라로 고립된 사람들은 집단적 돌봄에 대한 사회적 약속을 보여주었습니다. 과거의 적대감도 사라졌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의 사회 구조가 부러웠습니다. 영 공동체 정신이 없는 고향은 갑자기 외롭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개방성의 힘에 겸손해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경직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계를 내려놓으니 한국의 진면목이 한 발짝 다가와 제 영혼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한국에는 여전히 불신의 골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벽을 넘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넘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날은 집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를 놀라게 하고 매료시킨 이 나라를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아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생선과 밥으로 마지막 아침을 먹으며 조던과 미아에게 한국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뭐였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경복궁에 갔었던 거요. 미아가 꿈결처럼 말했습니다. 수백 년 전 왕과 왕비가 걸었던 곳을 걷는 거요. 조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보라에 휩쓸렸을 때처럼 한국인의 관대함을 직접 경험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는 한국인의 작은 친절이 얼마나 자주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켰는지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 직원이 풍선으로 토끼를 만들어줘서 미아를 깜짝 놀라게 한 것처럼요. 잃어버린 스카프를 돌려주기 위해 길거리를 쫓아다니던 종업원도 그랬고요. 이러한 순간들은 장벽을 허무는 진정한 환대의 정신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개인의 이익보다 친절을 중시하는 공동체적 지향이라는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시간을 명동을 다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부쩍이는 쇼핑 지구는 이제 거의 집처럼 친숙하고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아는 가게와 가게 사이를 즐겁게 뛰어다니며 기발한 에너지에 흠뻑 젖었습니다. 한 교차로에서 우리는 함께 셀카를 찍기 위해 잠시 멈췄습니다. 갑자기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차양 아래로 몸을 숨겼지만 빗줄기는 더 거세졌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와 우산을 피신처로 제공했습니다. 여기로 얼른 들어와. 할머니가 서툰 영어로 재촉했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할머니의 꽃무늬 우산 뒤에 모여 뒷골목을 지나 국수 가게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실내에서 그녀는 우리의 뺨을 다정하게 두드려준 후 다시 폭풍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국수를 꿀꺽꿀꺽 삼키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수를 얼굴로 들이켰습니다. 아늑한 가게는 한국 그 자체처럼 느껴졌습니다. 소박하지만 영양이 풍부하고 거친 자연으로부터의 피난처였습니다. 이번 여행이 내 안에 소용돌이치는 폭풍우를 피할 수 있는 쉼터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래된 불만을 내려놓고 제 마음은 이곳에서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다시 바깥으로 나가니 구름이 걷히고 도시 위로 축복처럼 선명한 이중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상점 주인들은 다시 가게를 쓸고 할머니들은 팔짱을 끼고 걷고 현지인들은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를 힘차게 외쳤습니다. 미아는 눈을 빛내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여기가 정말 그리울 거예요. 저는 목이 메어 고개를 끄덕였다. 불과 일주일 만에 한국은 우리 가족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우리는 에어비앤비 호스트와 긴 포옹을 나누며 곧 다시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마법 같은 여행이 끝났다는 사실에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순간은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상공을 이륙할 때 저는 어떤 면에서 더 단단하고 개방적으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의 자리를 잡자 미아는 곧 제 어깨 위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청난 감사함을 느끼며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여행은 제 시야를 크게 넓혀 주었고 수용성이야말로 변화로 가는 좁은 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은 제 마음속에 들어와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그 교훈을 이어받아
미지의 사람과 장소에 대해 새롭게 발견한 열린 마음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인 차이의 이면에는 쉼터, 공동체, 따뜻함에 대한 인간의 갈망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 지혜를 존중한다면 아마도 고국의 분열적인 장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평선을 향해 날아가면서 저는 구름 속으로 조용히 감사합니다라고 속삭였습니다. 경이로움에 눈을 뜨고 연민의 마음을 열게 해준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는 생각 없이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밴쿠버 상공에서 하강을 시작하면서 저는 평생을 알고 지내온 익숙한 거리의 격자 무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더 작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면서 시야가 넓어진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공기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에서도 느껴지는 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추위에 몸을 움츠리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던 터라 어색할 정도로 비인간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동체적 배려의 부재가 갑자기 너무도 분명해졌습니다. 우린 택시에 몸을 실었고 운전기사는 휴대폰에 매달린 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동안 익숙해져 있던 인간관계가 사라진 것 같아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집에서 조던과 미아가 지쳐 쓰러져 있는 동안 저는 생각에 잠겨 천천히 짐을 풀었습니다. 궁전 기념품 가게에서 산 부채, 닭이, 사찰시장에서 산 손바느질, 파우치 등 방 곳곳에 조심스럽게 놓아둔 한국 기념품 하나하나가 부드러운 기운을 발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직장, 학교, 집안일 등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이 제 마음과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이 제 여행에 대해 무심코 던진 한마디 한마디는 그들이 현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너 가서 진짜 개를 먹었어. 너도 성형수술 받았어? 라고 묻곤 했죠. 오래된 고정관념이 여전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화를 내며 그들의 무지한 가정을 깨뜨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방어적이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범을 보이는 부드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동료 대비 휴가에 대해 물었을 때 저는 제가 경험한 친절, 혁신, 문화적 깊이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진심으로 흥미로워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그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네요. 저는 개방성을 제공하는 것이 관점을 전환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삼촌이 한국인에 대해 인종차별적인 농담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처럼 여전히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었습니다. 삼촌에게 격렬하게 혼을 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사실 제 여행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아마 놀라실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환대와 진보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의 굳어있던 생각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편견은 깊지만 진실을 접하면 의식이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고추장과 김스낵을 사고 북클럽 친구들에게 한국 드라마를 추천하고 기생충을 보고 토론하는 영화의 밤을 기획하는 등 한국적인 모든 것에 대한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열정을 불러일으켰고 그 열정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여정을 한국 생활에 녹여낼수록 저는 더 큰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김수지 블로그를 시작했고 친구와 가족을 넘어 제 여행 이야기와 문화적 통찰을 공유했습니다. 한국 여행은 저에게 무언가를 열어주었고 저는 제 말과 행동을 통해 제가 배운 것들, 가장 단순하게는 개방성이 인간 발전의 핵심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6개월 후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조던은 미소를 지으며 이제 다음 큰 모험을 계획할 때가 된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반짝이며 그럼 좋죠.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미아가 웃었습니다. 그냥 돌아가자고요. 우리 모두는 웃었지만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한국은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우리를 놀라게 하고 도전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킨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들려준 이야기와 지혜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열린 눈을 통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방인으로 출발했지만 친구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사연도 끝났습니다. 내일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는 한국의 살얼이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내일 봐요.